안녕하세요. 작년까지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귀농 온 50대 여자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여기 오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 사연은 오장육부가 뒤틀리다가 숙변을 시원하게 보는 듯한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펜심을 꾹꾹 눌러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40대 초반에 만나 평범한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절절한 사랑을 한 건 아니었지만 이 사람과 평생 함께 살면 마음이 편안하고 불행할 일 같은 건 절대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남편과 부부가 되었죠. 몇 년 뒤 슬아의 아들 하나를 낳으며 새 식구가 되어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졌답니다. 저희는 맞벌이로 일했기 때문에 아들을 친정과 시댁에 번갈아 가며 맡기고 육아를 했습니다. 다행히 집안 어른들이 제 아들을 예뻐해 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마음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몇 년도 흘러 제 나이 50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갔죠. 저희 부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부족한 부모여도 모든 걸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건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버는 돈의 대부분을 아들을 위해 쓰고 아들 미래를 위해 적금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에게 투자하는 돈은 거의 없었네요. 이렇게 바삐 살아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늘 저희 부부를 보고 많이 미안해하시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물려준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답니다. 애미야, 고생이 많지? 이 시애미가 가진 게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줬구나. 네가 좋은 시댁을 만났더라면 좀 더 편하게 잘 살 텐데 모자란 시애미라 면목이 없다. 어머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어머님이 지금껏 우리 현석이를 매주 봐주시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른다고요. 그리고 요즘 누가 부모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게 세상 순리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아휴, 내가 너희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하는데 요즘은 온몸이 아파서 움직이질 못하겠다. 현석이를 봐주지 못하는 게 미안할 뿐이야, 애미야. 자꾸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어머님. 현석이는 이제 9살이에요. 학교 끝나고 학원 다녀오면 저녁 시간이라고요. 어머님이 봐주시지 않아도 되니까 건강에만 신경 쓰세요. 그리고 이거 병원비에 보태 쓰세요. 얼마 안 되니까 괜히 거절하지 마시고요. 제가 돈 봉투를 건네자 시어머니는 한세코 받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무슨 염치로 당신이 이 돈을 받겠느냐며 등까지 돌려가면서 거절을 하셨죠. 시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작은 효도를 하려고 하면은 언제나 괜찮다며 거절만 하셨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 아들을 돌봐주신 데다 건강이 쇠약해지셔서 매달 약값에 보태어 쓰시라고 적지 않은 돈을 억지로 시어머니 주머니에 넣어두고 돌아왔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시댁에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밥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올 텐데 회사에서 허구한 날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집에서 정신없이 일만 하는 바람에 거의 찾아뵙지 못했답니다. 사는 게 바빠서 찾아가지 못한다는 말이 핑계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정말 바쁘고 피곤하고 마음이 늘 바빠서 시어머니께 며느리 노릇을 거의 하지 못했네요. 남편 역시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야근 도장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으니 따로 여가 시간을 가지지 못했답니다. 제 아들은 부모인 저희가 바쁘게 사는 걸 불만으로 여기지 않고 주어진 공부와 운동을 잘해주었습니다. 누굴 닮아 인성이 이렇게 예쁘고 훌륭한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바로 시어머니와 마음씨가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시댁을 찾아가서 용돈을 드리고 말동무가 되어 잠시 머물다가 왔는데 시어머니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병원에 잘 다니시고 있고 약도 잘 드시는데 고혈압과 당뇨는 계속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병이 생기셨답니다.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이 많이 망가져서 외출을 편하게 하시지 못할 정도가 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오기로 했답니다.
어머님 저희 집으로 가요. 건강이 너무 쇠약해지셔서 안 되겠어요. 거동이 불편하시니 조금이라도 편하시게 저희랑 같이 지내요. 아설아, 내가 무슨 염치로 너희 집에 가겠니? 그리고 우리 손자 현석이 공부하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다. 내가 하는 말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난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건 죽기보다 싫단 말이야. 어머님, 저희를 불효자로 만들 생각이세요? 이렇게 혼자 지내시면 몸이 호전되기 어려워요.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언제 저희한테 짐이 되셨다고 자꾸 짐이 되기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늘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한 마음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 말을 따라주세요. 무조건 저희 집으로 가셔서 함께 지내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으면 마음을 열고 따라오실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완강하게 저와 남편의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에미야,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야단이야. 고작 당뇨랑 혈압 높은 거 가지고 이러니? 허리랑 무릎이 안 좋은 건 내 나이 때 노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거야.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게다가 에미랑 에비는 매일같이 바쁜 사람들인데 날 내다볼 시간이나 되겠니? 괜히 힘들게 지내면서 나까지 니들 어깨 올려 태우려고 하지 마라. 난 혼자서라도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걔랑 걱정 말고 너희들 식구나 더 잘 생각을 해라. 그리곤 한 번만 더 모시고 가겠다는 말을 하면 화를 내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여러 차례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매번 실패하고 말았네요. 그래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자주 시댁에 찾아가 시어머니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희 부부의 걱정을 덜어줄 구세주가 등장했습니다. 몇 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던 시누이가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 살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천방지축이라 마음에 들지 않긴 했는데 이렇게 먼저 아픈 어머님을 모시고 지내겠다고 하니 아주 반가웠답니다. 그래서 시누이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짐을 싸서 시댁으로 들어왔답니다. 저와 남편은 고맙기도 하고 오랜만에 시누이 얼굴도 볼 겸 시댁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의 겉모습을 보자마자 저희 부부는 입을 벌리고 놀랐답니다. 머리카락은 노랗게 탈색을 했고 옷은 여기저기 다 보이는 짧은 걸 입고 있더군요. 가족인 저희도 이렇게 민망한데 밖을 이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자 민망함과 부끄러움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옷이랑 머리가 왜... 내 머리요? 이거 예쁘죠?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것도 서럽고 나이 먹는 것도 짜증나고 해서 기분 전환 좀 했어요. 옷은 뭐 내 몸매가 커버해주니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의 뱃살과 여기저기 지방이 옷을 뚫고 나와 축 처진 걸 보니 몸서리치게 추해 보였고 시선을 저절로 돌리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생각해서 오신 사람한테 계란말을 하지 않고 예쁘고 아름답다는 거짓말을 해주었네요. 식구들이 밥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나서 어머니가 짧은 수다를 떨고 용돈을 쥐어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저를 붙잡고 잠시 할 말이 있다며 작은 방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무슨 이야기인지 예상이 되지 않아 궁금증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비밀 얘기를 하려고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거실에서 편하게 말씀하시지. 에이, 언니도 참 눈치도 없고 센스가 없네. 내가 여기로 왜 불렀겠어요? 언니가 알아서 해줘야 될 걸 안 해줘서 부른 거잖아요. 제가 눈치 없는 짓을 했나요? 그게 뭐죠? 그러자 시누이가 목을 풀더니 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언니, 내가 엄마를 모시고 살기로 했으니까 한 달에 200만원씩 생활비를 줘요.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다 해드리면서 모실 테니까 그 정도면 큰 돈이 아닌 거 아시죠? 생활비요? 아가씨, 제가 약값이랑 용돈은 어머님께 따로 챙겨드리고 있어요. 아가씨 생활비는 알아서 하셔야죠. 어머, 이 언니 좀 봐라. 내가 집에 들어오니까 뻔뻔하게 나오네. 언니, 아픈 엄마를 모셔주겠다는데 당연히 돈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생각이 짧으세요? 예전부터 눈치코치 없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네요.
하여튼 나한테 매달 200씩 보내세요. 그래야 서로 보기 껄끄럽지 않고 깔끔할 테니까. 신우이가 하는 말을 2번 들어봐도 도대체 왜 제가 신우이에게 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이고 신우이는 어머님 딸이잖아요. 자기 엄마를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 제가 할 도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돈을 달라는 게 정상인가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가씨,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아가씨는 어머님 딸이에요. 어머님을 모시는 건 매우 훌륭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제 주머니에서 아가씨 생활비를 내주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건 제 남편도 전적으로 동의할 거예요. 아이고, 아주 말씀을 단호하게 하시네요. 이봐요, 새언니. 내가 돈이 어딨다고 일도 안 하면서 엄마를 모시겠어요. 당장 집 밖에 나가 시장 한 바퀴만 돌아도 돈 10만 원은 쉽게 깨지는 세상이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재미없어요, 언니. 신우이는 돈을 주지 않으면 시댁에서 나가겠다는 말을 돌려서 했습니다. 단순히 철이 덜 든 어른인 줄 알았더니 속물근성과 거지근성까지 두루 갖춘 무개념이었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드리는 돈이 있으니 그걸로 어머님을 보살피고 살림을 하면 충분하다고 한 뒤 말을 끊고 나와버렸습니다. 거실에 나와보니 시어머니가 안방에 들어가 누워 계셔서 남편에게 곧바로 일렀습니다. 여보, 당신 동생 교육 좀 똑바로 시켜. 나한테 매달 200만 원씩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어머님한테 매달 100만 원씩 드리는 것과 별개로 자기한테 돈을 달라는데 줘야 하는 거야? 뭐? 200만 원이나 달라고 했다고? 야, 김봉선, 너 이리 나와봐. 남편이 흥분한 목소리로 신우이를 불렀더니 저를 째려보면서 그새 일렀냐며 불면 소리를 하더군요. 참, 빠르기도 하네. 언니, 언제나 그러하듯이 실망이에요. 아니다, 비밀로 해줄 거라 믿은 내가 등신이지. 어이가 없던 저는 고개를 돌리고 혀를 찾고 남편이 대신 혼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봉선, 너 시집갈 때 나랑 네 올케가 몇천만 원 해줬던 거 잊었냐? 또 그 전에 취직 못해서 빌빌거릴 때 매달 챙겨줬던 건 까먹은 거야?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지금은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것만 얘기해. 내가 앞으로 고생할 것만 따져보라고. 아이고, 이 철딱선이 없는 천둥벌거성이 같은 기집애를 어쩌면 좋을까? 봉선아, 너만 보면 내가 한숨이 절로 나온다. 너 그냥 엄마 집에서 나가라. 엄마는 우리가 모실 테니까. 남편이 호통을 치고 나가라고 말했더니 신우이가 다급하게 그이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오빠. 그럼 나 100만 원만 줘. 나도 여기서 일 안 하고 엄마 모시고 살려면 돈이 들잖아. 내가 날 위해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엄마를 위해 쓰겠다는데 그것도 못 해줘? 그이는 말 같지 않은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일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너희들 싸우는 거니? 나 때문에 이러는 거면 다들 나가. 아무도 내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누가 너희들한테 날 데리고 살아달라고 했냐? 봉선이, 넌 괜히 네 오빠랑 올케한테 돈 받을 생각 말고 나가서 혼자 살아. 저희 세 사람은 바로 고개를 숙이며 시어머니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먼저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신우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자고 했고 요구하는 100만 원을 주자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모신다고 해도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직업이 없는 신우이가 모시는 게 100번 나을 거라고 덧붙여 말했죠. 그러자 그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신우이에게 매달 100만 원씩 줄 테니 시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의 몸 상태가 더 나빠지면 그건 온전히 신우이 탓으로 여기고 혼을 내겠다고 경고했죠. 그러자 신우이는 돈 받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는지 키득거리며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다짐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신우이를 믿기로 하고 그만 싸우기로 했네요. 저희 부부는 뭐가 그리 바쁜지 집과 회사, 아들 케어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시댁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저희 집과 시댁 거리가 차로 3시간 정도가 걸리는 데다 다녀오면 출근하는 데 지장이 생겨
쉽게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만 드리며 지냈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긴 했는데 시누이가 잘 보살펴주고 있어 편하게 지낸다고 안심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내려놓고 있었답니다. 한 달 동안 한 번도 시댁에 가지 못하자 아들이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몸이 힘들다고 한동안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아들 녀석이 저보다 낫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이윽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곁에 항상 붙어있겠다는 시누이가 뭐라고 있었는지 여러 번 문을 두드려도 답이 없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보긴 했는데 시누이가 바꿔놓아서 열리지 않았죠. 한참을 서성이고 있는데 문이 철컥하고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눈앞에 피골이 상접한 시어머니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5년은 더 늙어 보이는 어머님을 보니 가슴이 철렁하고 주저앉더군요. 어머님, 얼굴이 왜 이래요? 몸은 또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너희들 왔니? 바쁜데 뭐하러 온 거야? 내가 자고 있는 바람에 늦게 나왔구나. 어서 들어오거라. 아이고, 내 강아지 현석이도 왔구나. 이리 와. 아들은 달라진 시어머니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 안기더군요. 저희 부부는 아직 진정이 되지 않아 집 안으로 들어가 시누이부터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없는 건 물론이고 시댁 안이 개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으니 시누이가 해야 할 일인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시댁을 떠나고 사람의 손을 탄 흔적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남편은 크게 분노하며 바로 시누이에게 연락해 시댁으로 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누이가 오기 전까지는 시어머니와 두런두런 재밌게 수다도 떨고 안마도 해드리며 기분 좋은 척하며 있었죠. 그리고 2시간 뒤 시누이가 들어왔는데 술집 종업원 차림새로 들어왔습니다. 대낮인데도 술에 만취해서 혀 구부라진 소리로 말하더군요. 오빠 언니 왔어요? 왜 전화도 안 하고 온 거야? 엄마랑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정말이지 눈뜨고 봐주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아들 눈을 가렸고 시어머니는 쯧쯧거리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시누이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쿵쾅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아들의 길을 막아주었죠. 10분 뒤 남편이 먼저 나오고 그 뒤로 시퍼렇게 멍이 든 시누이가 따라 나오더군요. 그이는 짐가방을 던지며 당장 꺼지라고 경고했습니다. 야, 넌 사람 되기 글러 먹었나 보다. 그냥 나가서 혼자 살아라, 어? 엄마는 우리가 모시고 갈 테니까. 오빠 미안해. 내가 이혼한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술을 끊지 못했어. 진짜야. 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정신과 약도 방 안에 있는데 보여줄까? 오빠, 나 오늘부로 정신 차릴게.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고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않을 거야. 엄마를 제대로 모실 테니까 한 번만 봐줘. 남편과 저는 시누이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우울증? 봉선이 너 이혼한 게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힘든 거야? 그 인간이 나한테 한 짓들이 지워지지 않아. 바람 피우고 손 찍어마던 순간들이 매 순간 떠올라서 맨정신으로 있기 힘들어. 시누이의 고백을 듣자 저희 부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혼을 내고 싶긴 하지만 정신적인 충격으로 술독에 빠져서 지내고 있다고 하니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 시누이를 달래고 그냥 조용히 혼자 살라고 살려줬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그날을 계기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며 시어머니를 계속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부부는 믿음이 가지 않아 연신 거절했죠. 그럼에도 시누이는 고집을 부리며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매주 주말마다 버스를 타고 와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죠. 감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누이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기회를 한 번 더 주자고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그렇게 시누이는 정신을 차리고 시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내려가 봤는데 살림도 깔끔하고 어머님 얼굴에 살도 오른 걸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매주 감시를 하러 가봤는데 신우이는 우울증에서 탈피했는지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건 물론이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돌봐드렸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제 걱정을 거두고 신우이를 믿어도 되겠다고 웃으며 말해줬습니다. 그이는 천만다행이라며 시어머니가 건강을 찾았으니 더는 신우이를 미워하지 않겠다고 했네요. 6개월 동안 신우이에게 100만원씩 생활비를 따로 준 건 물론이고 제가 수고한다고 웃돈을 더 얹어서 보내줬습니다. 시어머니를 더 잘 보살펴달라는 부탁의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이 정도면 저도 최대한 배려한 것이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신우이가 할 말이 있다며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가족들끼리 회의할 일이 있다면서 말이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어둡진 않아 시어머니 건강이 더 나빠진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오랜만에 만나게 된 시어머니는 혈색도 좋아지셨고 머리숱도 늘어나 있더군요. 다행히 신우이가 최선을 다해 모셔주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답니다. 이윽고 무슨 일로 불렀는지 물었더니 신우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빠, 언니, 제가 엄마를 모시고 시골로 내려가 살까 해요. 여기보다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는 게 엄마한테 좋을 거라는 생각을 매일같이 하고 있었어요. 엄마도 그러고 싶다고 했고요.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사는 삶을 여러 번 상상해왔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사시는 곳이 지방이긴 하지만 도시와 다를 게 없는 변화가였으니 산과 강이 있는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신우이는 이어서 집값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 집을 팔고 시골에 있는 집을 얻으려면 얼추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신우이는 대출 조건이 되지 않아 저희더러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식당에서 알바를 하든 파출부를 하든지